며느리 하나 건드렸을 뿐인데 인생이 끝났다. 김순옥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고쳤으며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녀의 귀는 현관문 쪽을 향해 바짝 세워져 있었다. 오늘은 며느리 지영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 날이었다. 평소 제 옷 한 벌 사는데도 손을 떨던 지영이 큰 마음 먹고 산 분홍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설 때 순옥은 말없이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지영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가서 기죽지 말고 맛있는 것 사 먹고 오너라. 순옥의 그 한마디에 지영은 수줍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어락에 번호 누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느리고 무겁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지영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다. 신발을 벗는 손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순옥은 인기척을 내며 거실 불을 더 밝게 켰다. 지영아, 왔니? 동창회는 즐거웠어? 순옥의 부드러운 물음에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답 대신 작은 흐느낌이 거실의 정적을 깼다. 지영은 가방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순옥은 놀란 기색을 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지영의 분홍색 원피스 소매에는 붉은 와인 자국이 흉하게 번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씻겨 엉망이 되어 있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지영의 등을 토닥였다. 지영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뗐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지영의 입을 통해 파편처럼 쏟아져 나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위 잘 나가는 집안 딸이라며 으스대던 혜란이라는 친구가 문제였다. 혜란은 동창들 앞에서 지영의 남편, 즉 순옥의 아들이 하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들먹이며 요즘 세상에 그런 노가다 해서 애들 학원비나 되겠니? 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고 했다.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혜란은 실수인 척 지영의 옷에 와인을 쏟았고 당황해하는 지영에게 어머, 미안해. 근데 이 옷 시장표지? 어차피 오래 못 입을 것 같은데 내가 새로 하나 사줄게. 백화점 구경이나 한번 가볼래? 라며 비웃음을 샀다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혜란의 눈치를 보며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지영은 그 모욕적인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지영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순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순옥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지영의 손을 꽉 쥐었다. 순옥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고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영아, 씻고 들어가 자거라. 옷은 세탁소에 맡기지 말고 그냥 두렴. 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지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순옥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순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 앞면에는 현대건설 기술고문이라는 직함과 함께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된 유명 인사들의 개인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옥은 그중 한 번호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다. 과거 순옥은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70년대와 80년대 거친 건설 현장을 누비며 철근 구조 설계를 도맡았던 국내 1세대 여성 구조기술사였다. 지금의 대형 건설사 회장들이 김 선배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 그녀에게도 있었다. 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그저 동네 흔한 할머니로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젖은 눈동자가 순옥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자부심과 서늘한 기계를 깨웠다. 순옥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다. 김순옥이다. 상대방의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순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짧고 명확하게 용건을 전달했다. 자네 회사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상가 개발건 말이야. 분양 대행사가 어디라고 했지? 그 대행사 대표 와이프 이름이 혹시 박혜란인가? 순옥의 눈빛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며느리를 울린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것이었다. 순옥은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구상하며 거실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등은 대나무처럼 곱게 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지영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 주방으로 나왔다. 순옥은 지영의 상태를 모르는 척하며 정갈하게 차려진 북엇국을 내놓았다. 입맛 없어도 한 그릇 비워라. 그래야 기운이 난다. 순옥의 담담한 말투에 지영은 꾸역꾸역 밥을 넘겼다. 지영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상처를 잊어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하지만 순옥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영이 나가자마자 순옥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잘 다려진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수십 년 전 중요한 계약 체결 현장에서나 입던 옷이었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절제된 디자인이었다. 거울 앞에 선 순옥은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눈매는 현장을 호령하던 기술사 시절의 기계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순옥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대형 빌딩으로 향했다. 그곳은 혜란의 남편이 운영하는 제2개발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었다. 제2개발은 최근 상가 분양 대행업으로 급성장 중인 회사였으나 업계 생리상 시행사와 건설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였다. 순옥은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통화했던 현대건설의 전무이자 그녀의 후배인 최동석이었다. 나 도착했다. 굳이 내려올 것 없다. 실무자 선에서 정리할 수 있게 자리만 만들어라. 순옥의 말에 최 전무는 당황하며 직접 내려오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순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요란한 환대보다는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잠시 후 제2개발의 상위 시행사 이사가 로비로 급히 내려왔다. 그는 순옥의 얼굴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직접 발걸음을 했다는 소식에 사장실이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순옥은 이사와 함께 VIP 접견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제2개발의 대표이자 혜란의 남편인 정준호가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정 대표는 순옥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상위 시행사 이사가 이토록 쩔쩔매는 인물이라면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김 고문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정 대표의 비굴한 웃음을 보며 순옥은 속으로 차갑게 냉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며느리의 훼손된 원피스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 대표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 대표, 자네 부인이 어제 동창회에서 내 며느리에게 아주 큰 신뢰를 했다더군. 와인을 쏟고 시장표 옷이라며 모욕을 줬다지. 순옥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정 대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내 혜란이 평소 사치스럽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감히 누구를 건드린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순옥은 이어서 제2개발의 재무제표와 현재 진행 중인 분양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내려갔다.
내가 이 업계 생리를 좀 알지. 자네 회사가 이번 분양권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런 기본도 안 된 인성을 가진 집안과 협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설사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더군. 순옥은 우리 건설사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의 영향력을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곁에 있던 이사는 눈치를 보며 정 대표에게 호통을 쳤다. 정 대표, 와이프 단속을 어떻게 한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정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비벼댔다. 순옥은 더는 말을 섞기 싫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며느리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앞으로도 모를 거야. 자네 부인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게. 순옥은 접견실을 나오며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제2개발의 모든 협력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의 시작이었다. 빌딩을 나서는 순옥의 걸음걸이는 경쾌하면서도 서늘했다. 이제 공은 혜란의 집으로 넘어갔다. 남편의 회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공포를 혜란은 곧 맛보게 될 것이었다. 순옥이 빌딩을 나선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혜란의 집안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평소 점심시간이면 브런치 카페에서 여유를 부리던 혜란은 남편 정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했다. 집으로 들어선 혜란을 맞이한 것은 남편의 고함이었다. 정 대표는 거실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당신 어제 대체 누굴 건드린 거야? 동창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회사 계약이 줄줄이 끊기게 생겼냐고. 혜란은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다. 어제 동창회에서 길을 죽여놓았던 지영이 떠올랐지만 그 보잘것없는 여자가 이런 힘을 썼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동창들이랑 밥 먹은 게 다야. 지영이? 걔 남편은 겨우 인테리어 업자라고. 혜란의 대꾸에 정 대표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방금 전 시행사로부터 협력관계 종료 검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지영은 여전히 어제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분홍색 원피스는 세탁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치욕의 증거였다. 그런데 마트를 나오던 지영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혜란의 남편 정 대표였다. 저 지영 씨. 아니 사모님. 정 대표는 지영의 앞에 서서 연신 허리를 굽혔다. 지영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혜란의 남편이 왜 갑자기 나타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 대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지영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려했다. 제발 제 아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어르신께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은 어리둥절했다. 어르신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지영이 의아해하는 사이 정 대표는 혜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고함을 쳤다. 잠시 후 안색이 창백해진 혜란이 차에서 내렸다. 혜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으나 남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억지로 무릎을 굽혔다. 지영아,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와인 쏟은 건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옷은 내가 최고급으로 다시 해줄게. 혜란의 사과는 지독히도 부자연스러웠고 굴욕적이었다. 지영은 이 상황이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여자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다니. 지영은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
장바구니를 낚아채듯 들고 집으로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소파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부엌에서는 순옥이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문득 이질감을 느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였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보지 못한 낡은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집어들었다. 명함에는 현대건설 기술고문 김순옥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저 젊은 시절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고만 말해왔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직함은 지영이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지영이 명함을 들고 멍하니 서 있자 순옥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순옥의 눈빛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지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권위가 스쳐 지나갔다. 지영아,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순옥의 물음에 지영은 명함을 손바닥 뒤로 숨겼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들춘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영은 깨달았다. 오늘 혜란 부부가 보여준 그 비상식적인 행동의 배후에 지금 자신의 앞에서 나무를 다듬는 이 노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순옥은 지영의 떨리는 손끝이 자신의 명함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주방 일을 이어갔다. 지영은 명함을 식탁 구석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어머님, 방금 집 앞에서 혜란이랑 그 남편을 만났어요.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순옥은 멸치똥을 따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세상에는 가끔 이해 못할 일도 일어나는 법이지. 그 사람들이 제 발등을 찍었나 보구나. 순옥의 대답은 짧고 명료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지영의 궁금증은 멈추지 않았다.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간 순옥의 뒤를 쫓듯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순옥이 이사 올 때부터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지영은 홀린 듯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안전모 하나와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순옥은 수백 명의 인부들 사이에서 도면을 펼친 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거친 콘크리트 골조가 뼈대를 드러낸 거대 빌딩 건설 현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순옥의 눈빛은 지금의 부드러움과는 전혀 다른 독종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사진 밑에는 각종 훈장과 감사패가 깔려 있었다. 국가기관시설 설계 공로상, 여성 최초 구조기술사 인증서. 지영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자신을 낮추며 살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 현대 건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순옥이 거실로 걸어 나왔다. 지영은 당황하며 상자를 덮으려 했지만 순옥이 이미 곁에 와 있었다. 순옥은 당황한 며느리를 탓하는 대신 낡은 안전모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땐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남자들보다 10배는 더 독해져야 했지.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다 보니 목소리도 굵어지고 성격도 칼같이 변하더구나. 내 아들한테는 그런 거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은퇴하면서 다 묻어두기로 한 거란다. 순옥의 목소리는 담백했다.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려는 기색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 경력은 긍지인 동시에 아들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짐이기도 했다. 지영은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혜란의 남편을 단숨에 굴복시킬 수 있었는지 깨달았다.
순옥이 평생 쌓아온 인맥과 기술력은 은퇴 후에도 업계의 거대한 뿌리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영아, 내가 내 과거를 다시 꺼낸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야. 내 며느리가 그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구나. 너는 그저 내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순옥의 직설적인 격려에 지영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순옥은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엔 고기를 좀 굽자꾸나. 힘이 있어야 싸우든 용서를 하든 할 것 아니냐. 순옥은 다시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 냉장고를 뒤적였다. 하지만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안전모는 이제 지영에게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은둔 영웅의 투구였다. 그날 밤 지영은 잠자리에 누워 순옥이 남긴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창밖 어둠 속에서 혜란의 남편이 보낸 수십 통의 사과 문자가 휴대전화 액션을 연신 밝히고 있었다. 순옥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영을 둘러싼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긴장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순옥의 예상대로 제2개발의 정 대표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다. 시행사로부터의 압박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의 대금 결제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보류되었고 업계에서는 이미 정 대표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거물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결국 혜란은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참극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영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동창회에서 지영을 함께 비웃었던 무리 중 몇 명을 대동했다. 그들의 손에는 비싼 명품 가방과 보석함, 그리고 혜란이 사죄의 의미라며 준비한 수입차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다. 지영아, 우리가 정말 몰랐어. 내 뒤에 그런 대단한 분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지. 혜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다. 동창들은 연신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순옥의 흔적을 찾기에 급급했다. 그들에게 지영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추락하는 사업과 평판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순옥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개량 한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현장에 찬 바람을 견뎌내던 시절처럼 서늘했다. 혜란과 동창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혜란이에요. 지영이 제일 친한 친구. 혜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순옥은 소파 상석에 앉아 혜란이 가져온 화려한 선물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제일 친한 친구라 내 며느리 옷에 와인을 쏟고 시장표라 비웃는 게 이 동네 친구 사이인가 보지. 순옥의 직설적인 화법에 거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동창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다. 순옥은 혜란이 내민 수입차 카탈로그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냈다. 정 대표 부인. 자네 남편 회사가 지금 왜 흔들리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자네들이 가져온 이런 껍데기들로 내 며느리가 입은 상처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순옥은 곁에 서 있던 지영을 불러 옆에 앉혔다. 그리고 지영의 손을 꼭 쥐며 혜란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고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주고 싶은 가족이다. 너희 같은 부류들이 돈 몇 푼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이 아이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았어. 순옥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단단해졌다.
자네 남편 회사의 운명은 내 손에 있지 않아. 자네의 그 썩어 빠진 주둥이와 거만한 태도가 결정한 거지. 나는 그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줬을 뿐이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건설사 회장이었다. 나다. 제2개발권 말인데 내가 지켜본 결과 협력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더군. 인성이 실력보다 우선이라는 내 철학은 변함없네.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전화가 끊기자 헤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결별이 아니라 헤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였다. 동창들은 헤란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순옥은 무너진 헤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덧붙였다. 가서 전해라. 사죄는 물건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반성하며 사는 것으로 대신하라고. 거실에는 오직 순옥의 단호한 숨소리와 지영의 떨리는 손길만이 남았다. 순옥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폭로된 순간 지영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에서 거대한 산의 형상을 보았다. 헤란이 집을 떠난 후 상황은 순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파국으로 치달았다. 제2개발은 시행사로부터 공식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은행권의 대출 연장마저 거부당했다. 정 대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그가 마주한 것은 업계의 거대한 벽이었다. 순옥이 움직였다는 소문은 이미 전설적인 기술 고문의 귀환으로 해석되어 누구도 정 대표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지영은 집 앞에서 다시 한번 정 대표를 마주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그는 지영의 팔을 붙들고 악을 썼다. 이봐, 지영씨. 당신 시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도대체 노인네 한 명이 뭐라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박살내는 거야? 이거 명백한 갑질이야, 알아? 정 대표의 목소리에는 사죄 대신 정체가 드러난 이의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순옥이 가진 힘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운 좋게 인맥을 쌓은 노인네의 심술 정도로 치부하며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순옥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순옥은 지영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정 대표의 앞을 막아섰다. 내 며느리 몸에 손대지 마라. 자네가 지금 화를 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자네 부인이고 그 부인의 입을 단속하지 못한 자네 자신이야. 할머니,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를 망가뜨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기술 고문? 다 옛날 일 아냐? 지금 당장 이거 안 풀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정 대표의 협박에도 순옥의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정 대표가 그동안 분양 대행을 하며 저지른 이중 계약과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담긴 내부 자료였다. 순옥은 현역 시절부터 현장의 비리를 잡아내는데 탁월했다. 그녀의 인맥은 단순히 친목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준 정직한 건설사들의 신뢰로 묶인 정보망이었다. 내가 정체를 드러낸 게 단순히 복수 때문인 줄 아나? 자네 같은 부류가 이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 결국 부실 공사가 생기고 사람이 죽어. 내 며느리 일은 방아쇠였을 뿐이지 자네는 이미 스스로 무너질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 순옥의 직설적인 일침에 정 대표의 입이 닫혔다. 그는 자신이 숨겨온 치부가 이 은퇴한 노인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정 대표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된 혜란이 제정신을 잃고 지영의 남편, 즉 순옥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 집기를 부수며 지영이 시어머니를 조종해 집안을 망쳤다고 소리를 질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영과 순옥은 엉망이 된 사무실을 목격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하고 있었고 혜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고 있었다. 너희만 잘 살 줄 알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 노인네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은퇴한 기술자가 권력 휘둘러서 사람 죽인다고 소문내줄게. 혜란의 비명 섞인 폭로에 사무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옥의 얼굴에 처음으로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었으나 평생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의 일터가 자신의 그림자에 오염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정체가 드러난 영웅의 과거가 현재의 평온을 위협하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인테리어 사무실은 깨진 유리 파편과 혜란의 악다구니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기술 고문이라니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는 원망보다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다. 순옥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외면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는 혜란 앞에 섰다. 혜란은 승리감에 도취한 눈으로 순옥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어쩔 거야? 당신 아들도 다 알았네. 당신이 그 잘난 권력으로 사람 피 말리는 괴물이라는 거.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과 자신의 아들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정체를 숨기고 산 건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손에 묻은 흙이 부끄러워서였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백했다. 그녀는 1990년대 중반 세상을 뒤흔들었던 대형 붕괴 사고 현장의 기록을 꺼내 보였다. 당시 구조 설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순옥은 현장의 부실을 끊임없이 경고했었다. 하지만 자본과 정치의 논리에 밀려 그녀의 보고서는 묵살당했고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다. 그 사고 이후 나는 설계도를 그리는 손을 꺾었다. 내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이용되는 걸 보고도 막지 못한 자책감 때문이었지.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설계니 기술이니 하는 차가운 숫자 대신 사람들의 공간을 따뜻하게 고쳐주는 정직한 몫으로 살길 바랐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그녀가 혜란의 남편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는 단순히 며느리의 복수 때문만이 아니었다. 정 대표가 추진하던 상가 건물의 설계 도면에서 수십 년 전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부실의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박혜란. 내 남편은 돈을 아끼려고 철근을 빼돌리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제2의 사고가 터졌을 게다. 나는 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 과거를 다시 꺼낸 것이다. 순옥의 폭로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혜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인 줄 알았던 일이 실은 거대한 재앙을 막기 위한 노기술자의 고독한 투쟁이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순옥은 아들에게 다가가 흙 묻은 아들의 작업복을 털어주었다. 미안하다. 내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결국 내 업보가 여기까지 번졌구나.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짊어졌던 무게였음을 아들은 비로소 이해했다. 헤라는 경찰에 연행되는 남편의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파국은 끝이 났고 이제 진실의 이면에 숨겨진 숭고한 희생만이 남았다. 순옥은 난장판이 된 사무실을 뒤로하고 지영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노을 지는 거리 아래 순옥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웅장하게 뻗어 있었다.